커다란 법원 건물. 멜빈스키 집안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관들과 검사는 휴정 시간에 셰베크 집무실에 모여들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뾰트르 이바노비치는 그에 대해 가타부타 자기 의견을 밝히지 않고 그저 방금 배달된 신문을 이리저리 펼치며 읽고 있었다. 신문을 읽던 뾰트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군요. 그게 정말입니까?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뾰트르는 아직 잉크 냄새가 채가시지 않은 신문을 표도르에게 내밀었다. 이반 일리치는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동료였고 그들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운 지 벌써 몇 주가 된 상태였고 이미 불치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의 보직은 공석으로 남아있었지만 그가 사망하고 나면 알렉세예프가 그 자리에 임명될 것이고 알렉세예프 자리는 빈니코프가 임명될 것이라는 설이 이미 나돌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사무실에 모여있던 이 고위급 인사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자신과 동료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것만은 아니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듯이 그들도 죽은 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사실의 안도감을 느꼈다. 어쩌겠어, 죽었는데. 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들 각자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느낌을 가졌다. 이반 일리치의 지나온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면서 지극히 끔찍한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아버지 일리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중 둘째였다. 이반 일리치는 말 그대로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그는 형제 중 중간쯤 되는 똑똑하고 활달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예의 바른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법률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능력 있고 밝고 선량하며 사교적이면서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해내는 그런 성품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신의 의무라고 여기는 일은 높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나 커서나 아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불빛을 향해 날아드는 날벌레처럼 어려서부터 사교계의 최고위층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려 그들의 습관이며 세상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따라 배우며 그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갔다. 법률학교 재학 중 그는 참으로 역겨운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그런 행동을 한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지체 높으신 분들도 그런 행동을 종종 저지르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생각을 바꿨다. 비록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기로 한 것이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예심판사 자리를 맡으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는 그 직책을 수락했다. 예심판사 업무는 이전의 업무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매력적이었다. 제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모두 이반 일리치 손안에 있었다. 그가 서류 한 장에 제목을 달고 정해진 말 몇 마디만 적어버리면 제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든 피고인이나 증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마음먹기에 따라 앉히지 않고 세워둔 채로 묻는 말에 대답하게끔 만들 수 있었다. 새 도시에서 근무한 지 2년쯤 지나 이반 일리치는 장차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났다. 포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미엘이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영리하며 이반 일리치가 어울리던 사교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가씨였다. 그녀는 훌륭한 귀족 가문의 아가씨로 미모가 빼어나고 많지 않지만 재산도 좀 있었다. 이반 일리치로서는 좀 더 화려한 결혼 상대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도 꽤 괜찮은 편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그녀와 결혼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였다. 우선 미엘의 화려한 외모에 이반의 자만심이 채워졌고 동시에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고위층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일을 수순처럼 행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결혼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부부간 사랑이 넘치고 가구며 그릇이며 친구며 모든 것이 새로웠던 신혼 시절은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너무나 좋았다. 이반 일리치는 항상 품위 있게 사교계에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하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불쾌하고 힘들고 별로 품위도 없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어떻게 벗어날 도리도 없는 그런 사태였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삶의 유쾌함과 품격을 제멋대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자기에게만 신경을 써달라고 매달리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거칠고 불유쾌한 장면을 연출하곤 했다. 처음 한동안은 이반 일리치는
예전에 자신을 구해주었던 자기 나름의 방식, 즉 인생의 문제를 심각하지 않고 가볍고 적당하게 대하는 것으로서 이런 불유쾌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다. 그는 아내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는 무시하고 전과 다름없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거칠게 욕하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날 이후로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어김없이 욕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유쾌하고 품격 있는 생활과 항상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그런 생활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런 파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독립된 세계를 지키고자 공무와 관련된 온갖 핑계로 아내에 대항해 나갔다. 아내는 첫 아이의 출산 때부터 아이가 젖을 물지 않는 일이라든지 정말이든 온갖 일에 남편을 끌어들였다. 이반 일리치는 그런 일에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더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이반 일리치는 점점 더 생활의 무게중심을 자신의 직무로 옮겨갔다. 그는 더욱더 일에 빠져들었고 명예욕도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아주 일찍부터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해 이반 일리치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삶의 편리함을 주는 점이 일부 없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힘겨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품위 있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을 세워 공무처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정생활에서 아내에게 따뜻한 식사, 집안 관리, 잠자리 등 딱 3가지 편의 사항만을 기대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나마 가정의 품격을 잘 지켜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와의 가정생활은 이상하게 점점 더 불편해져갔다. 그는 가족과 지내는 시간을 점점 더 줄여나갔고 함께 있어야 할 경우에도 가급적 다른 사람을 불러 자신을 지키고자 했다. 이반 일리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 속에 파묻혀 오직 거기서 삶의 재미를 느꼈다. 그리하고 마침내 그 재미라는 것이 그를 삼켜버리고 말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잡아넣을 수 있다는 권력의식. 비록 외적인 것이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나 부하 직원들을 만날 때 분명하게 전해져 오는 존경 어린 시선, 상관들과 부하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는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신 스스로도 잘 느끼고 있는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 등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는 기쁨을 느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그렇게 별일 없이 즐겁고 나름대로 품위 있게 결혼 후 17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러던 중 이반 일리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1880년의 일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큰 도시의 수석 판사직을 내심 노리고 있었는데 곧배라는 동료가 그를 제치고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 갔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매우 화가 나 항의했지만 모두가 그에 대해 냉담했고 결국 다음 인사이동에서도 그는 뒤처지고 말았다. 이반 일리치는 평생 처음으로 지루하다 못해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쓸쓸한 감정에 휩싸였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한 끝에 자신의 동료들보다 2단계나 더 높게 승진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보직을 받아 연봉 5천 루블에 이사 비용까지 3,500 루블을 보장받으면서 예전에 근무하던 부서로 다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러자 원수처럼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들과 근무 부서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 너무나 행복했다. 아내 또한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예전처럼 토를 달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잠시 휘청거리던 삶이 이제 다시 산뜻하고 품위 있는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 같았다. 마침 자신과 아내가 꿈꾸던 멋진 집도 하나 발견했다. 고풍스럽게 높고 넓은 응접실과 안락하고 중후한 서재, 모든 것이 자기 가족을 위해 일부러 맞춰놓은 것만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직접 나서서 집안을 꾸미기로 작정하고 특히 고상해 보이는 골동품들로 겉은 새로 단장한 뒤 배치했다. 하나둘씩 꾸며갈수록 집안은 점점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집안을 꾸미는 일에 흠뻑 빠져서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관청 업무에 대해서는 애초에 마음먹었던 것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법정에 앉아서도 집안 인테리어에 정신이 팔려 산만한 경우가 많았고 집에 와서는 자신이 직접 가구를 이리저리 옮겨보기도 하고 수선을 피웠다. 그런데 한 번은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도배공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는 와중에 다행히 균형을 잡아 굴러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창틀에 튀어나온 손잡이의 옆구리를 부딪히기만 했다. 부딪힌 옆구리의 통증은 심했지만 금방 가라앉았다. 당시 이반 일리치는 기분이 최고였고 몸도 기운이 넘쳐나는 상태였던 것이다. 심지어 그는 15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고 편지에 쓰기도 했다. 사실 이반 일리치의 집안을 꾸미고 있는 것들도 아주 부자는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명문가를 흉내내려고 사들이는 것들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게 아주 특별하게 보였다. 아들과 딸들, 아내마저도 그런 집들에 아주 만족하고 감탄을 자아냈다. 아내가 그때 넘어진 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반 일리치는 웃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민첩하게 몸을 날렸는지 설명했다. 내가 달리 체조 선수겠어. 다른 사람이라면 크게 다쳤을 거야. 나니까 그저 여기만 부딪혔을 뿐이지. 처음에만 좀 아프더니만 금방 다 나았어요. 멍이 좀 남았을 뿐이지.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공적 업무에서 느끼는 기쁨으로 자존심을 세워갔고 사교계 생활에서 느끼는 기쁨으로 허영심을 채워갔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은 별다른 변화 없이 아주 순조롭게 잘 흘러갔다. 모든 가족들이 다 건강했다. 이반 일리치가 가끔 입안에 이상한 맛이 돌고 배 왼쪽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거북하고 불편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이반 일리치는 악화되는 옆구리의 통증 탓에 늘 불쾌한 인상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가벼운 기쁨과 품위 있는 생활의 분위기가 마침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